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아트 오브 워 병법사 제34부 판금대 참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뭔가 또 좀 바뀐 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 새 친구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질 문제가 이제 계속 지적이 돼가지고 바꿔보려고 웹캠을 새로 하나 신형으로 구매를 했어요. 좀 고가의 웹캠을 구매를 했는데 제가 좀 이제 잘못 판단한 게 뭐였냐면은 사실 생각해보니까 웹캠을 바꾸면은 화질이 좋아지는 거지 음질은 마이크를 바꿔야지 좀 개선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쓰던 마이크보다도 좀 더 이제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털복숭이 친구 있죠, 그죠? 이게 새로 구매한 마이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사용을 하면은 확실히 음질 문제가 좀 잡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지금 당장은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서 1592년 4월 28일 오후 무렵에 삼도 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판금대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일본군 제1번대 고니시 부대와 교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신립이 배치를 이렇게 했어요. 신립은 기본적으로 보병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금대 후방 쪽에다가 보병부대를 배치를 하고 전방에는 기병대를 배치를 했죠. 그리고 선봉부대는 아마도 이제 이일에게 맡겼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일에게 이제 공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제 사면을 하는 형식으로 다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일이 이제 선봉에 섰던 걸로 추정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립이 배치를 그렇게 하고서 일본군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기 시작을 하는데 신립이 믿었던 것은 오직 중앙에서 이끌고 왔던 중장 기병 8,000명이었습니다. 선봉에 섰던 조선군 기병대가 맹렬하게 공격을 해오자 일본군 선봉대는 견디지 못하고서 패주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신립은 자신의 예상대로 전황이 풀리고 있자 자신감을 얻었어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풀리지 않냐? 북방에서 썼던 나의 기병 전술이 여기 남방에서도 통한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일본군의 본진을 한 번에 섬멸을 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면 신립은 마음이 좀 급했던 게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고니시 부대만 잡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가토 부대 그리고 추풍령으로 넘어오는 구로다 부대까지 지금 신립이 상대를 해야 될 부대들이 아직 줄지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속전속결로 계속해서 격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 방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립의 기병대는 일본군을 한 번에 섬멸하기 위해서 진영을 반월 모양으로 마치 좀 하객진처럼 그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돌격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과연 조선군의 2차 돌격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세를 타고서 조선군이 2차 돌격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일본군 선봉대는 고니시의 본대와 합류를 해서 전열을 정비하게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정황상이에요. 정황상 일본군 선봉대가 밀렸던 거는 정말로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밀렸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정황상 이게 유인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고니시가 로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고니시가 판금대 전투하기 전에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은 일부러 우리가 겁먹은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병사들한테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걸로 봐서 고니시 본대가 유리한 지형을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조선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선봉들을 보내서 일부러 패퇴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유인을 한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니시 부대는 일부러 깃발을 내려서 전의를 상실한 것처럼 보였고 조선군 기병대는 일본군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가 올라서 맹렬하게 달려들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조선군 기병대가 고니시 본진을 향해서 2차 돌격을 감행해오자 고니시가 조총의 사정거리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요. 조선군 기병대가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그 사정거리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일제사격을 개시했다는 거죠. 이때 일본군이 선보인 조총부대의 일제사격으로 인해서 조선군 기병대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군은 조선군 기병대의 양익을 노리면서 맹렬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 조선군 기병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입이 반전된 이런 상황을 감지를 하고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서 좀 빨랑 병력을 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좀 무리하게 재차 돌격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한 번 더 밀어붙여봐. 이거 좀 유사한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옛날에 이제 유럽에서 100년 전쟁 때 크레시 전투, 푸아티에 전투, 아젠크루 전투 거기서 프랑스 기사들이 이거랑 좀 유사한 행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차 돌격을 명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패턴이 꼬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전황을 좀 이제 알려주는 로이스 프로이스의 일본사에 나와 있는 기록의 일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군도 진을 정비하고 달 모양으로 전투대응을 펼쳤다. 자, 여기서 달 모양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달은 보름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달이나 이제 초승달 정도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깃진 형태의 대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은 적군이 소수인 것을 보자 적진의 중앙을 공격하면서 한 명이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일본군 선봉대의 규모를 보고서 얼마 안 되느라고 생각하고서 좀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고서 조선군이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진 쪽으로 유인을 당한 건데, 자, 이 본진 쪽에서 일본군 조총부대가 먼저 일제 사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양쪽의 군대가 이미 접근하였을 때 조선군의 예상은 어긋났다. 깃발들이 펄럭이고 다수의 일본인 병사들이 모습을 나타내고서 조선군의 양쪽 끝을 노리고 맹렬하게 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니까 이게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적을 갖다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병사는 왼쪽 끝을 향해서 쏘고 서로 이제 엇갈려서 그렇게 쏘는. 그래서 이렇게 십자포화를 퍼부을 때 훨씬 더 많은 살상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신님이 반전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나 일본군은 매우 계획적으로 진격하면서 총포에 더하여 대도의 위력으로서 맹렬하게 공격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군은 싸움터를 벌이고 달을 날개처럼 앞다투어 도망쳤다. 이러면서 조선군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총포에 더하여 대도의 위력으로서 맹렬하게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마이클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을 달성한 군대. 일본군은 지금 현재 총과 창이 서로 결합된 에스파냐 테루시아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전술을 썼다는 거죠. 물론 이때 창병들은 에스파냐 테루시아처럼 밀집된 형태의 그런 인적 충격력을 활용하는 전술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이제 개별적인 그런 무예를 활용하는 전술이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총과 창이 적절하게 결합된 전술을 이용해서 일본군은 또 이거를 전국시대에 또 엄청나게 단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술을 이용해서 조선군을 굉장히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쳐부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림의 기병대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당시 이제 또 전황을 일본 쪽 시점 말고 이제 우리 쪽 시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 그리고 징비록과 난종 잠록, 그 다음 또 이제 상춘집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한번 토대로 우리 쪽 시점에서의 기록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흠이 저술한 상춘집에 나와 있는 기록부터 볼게요. 자, 다시 또 설명드리지만 신흠은 이때 탄금대 전투에 직접 참전을 했던 사람이었죠. 극적으로 이제 살아나온 사람인데, 자, 신흠의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신립이 군사들을 지휘하여 차례로 진격시켰으나 마을 길이 비좁은 데다가 논밭이 많아 말을 치달리기에 불편하여 머뭇거릴 즈음에 적이 우리 군사의 좌측으로 돌아나와 동쪽과 서쪽에서 끼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우리 군대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적에게 난도질을 당한 결과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군자와 군기가
일시에 모두 결단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상촌집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 판금대 그 전투 전장 자체가 아무리 평지였다고는 하지만 논과 밭이 많았기 때문에 막상 또 기병이 돌격을 펼치기에는 그다지 썩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병 돌격이 생각처럼 그렇게 스피디하게 벌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군이 좌측으로 돌아나와 동쪽과 서쪽에서 끼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즉 일본군이 거꾸로 조선군을 포위를 해가지고 선멸전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군이 여기서 교멸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류성룡의 징비록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조금 후에 적군이 간월역에서부터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는데 그 기세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 한 길로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나오고 또 한 길은 강을 따라 내려오니 총소리는 땅을 진동시키고 먼지가 하늘을 가득했다. 신립은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을 채찍질해서 몸소 적진에 돌진하고자 2번이나 시도했으나 쳐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역시 두 가지. 앞서 상촌집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은 총 3갈래로 가가지고 조선군을 포위를 해서 선멸전을 벌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립이 적진에 돌진을 하고자 2번이나 시도했으나 로이스 프로이스 기록에서는 2~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징비록에서는 2번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립이 일본군 선봉대를 어느 정도 격파한 다음에 2차 돌격을 감행했어요. 근데 그 2차 돌격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도 아마 한 3, 4차 돌격을 더 추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번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로 하여튼 몇 번을 더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작전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일본군을 돌파하지 못하고 신림의 부대가 완전히 여기서 패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의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해준 기록이 바로 선조수정실록인데 한번 선조수정실록을 통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조수정실록이 아무래도 이제 징비록, 난중, 잠록 이런 기록들을 좀 토탈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이게 종합적이긴 해요. 자,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병이 길을 나누어 대지는 곧바로 충주성으로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충주성이 빈집털이를 당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충주성 떨군 상태고 좌군은 달천 강변으로 내려오고 우군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자, 여기까지는 징비록에서 나온 내용하고 똑같죠? 지금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조선군은 역포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군은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가서 상류를 따라 강을 건넜는데, 진짜 이게 진짜 좀 거시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토대로 보면요, 이거 완벽한 배순이도 아니었어요.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남한강 어느 구간에 보병들이 건너갈 수 있는 도석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일본군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일본군 우군이 아예 강을 건너가지고 조선군 후방으로 건너온 겁니다. 이거 진짜 바라봤던 조선군 병사들은 완전 멘탈 붕괴에 빠졌겠죠. 왜냐면은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배수진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은 후방을 어쨌든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 적군에게 후방을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진영이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얼마나 이때 멘탈 붕괴에 빠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을 건넜는데 병기가 햇빛에 번쩍이고 포성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신립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곧장 말을 채찍질하여 주성을 향하여 나아가니, 자, 신립이 지금 현재 일본군 본진 돌파를 못하고서 주성이 어디냐면은 충주성이에요. 충주성으로 퇴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 거기로 가서 거기를 방어 거점으로 삼아서 버텨보자라고 했던 거죠. 자, 군사들은 대화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 흩어지고 숨어버렸다. 자, 그런데 충주성이 기껏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냐? 이미 충주성은 일본군에게 넘어간 상태죠. 성중의 적이 호각소리를 3번 발하자 일시에 나와서 공격하니 신립의 군대가 크게 패하였으며 적이 벌써 사면으로 포위함으로 신립이 도로 진을 친 곳으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투어 물에 빠져 흘러가는 시체가 강을 덮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선조 수정실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전투 중에 충주성은 함락됐고 신립이 돌파가 여의치 않자
군을 퇴가시켜서 충주성으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충주성이 이미 함락되는 바람에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서 판금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 시점에서 조선군은 사면으로 포위를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위당한 조선군이 진짜 대형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상 떠밀리면서 남한강으로 풍덩풍덩 빠지면서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익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일본 측 사료, 물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군에 종군했던 서양 신부의 사료였죠, 그죠? 그 사료하고 조선 측 사료를 토대로 판금대 전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해봤는데, 이상의 내용을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인 판금대 지형을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판금대의 후방은 남한강이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었고 판금대의 좌측은 달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방과 좌측 쪽은 어느 정도 이제 강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지형에다가 신립이 진영을 치고 우측에는 충주성이 있었죠. 충주성이 수비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충주성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신립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후방은 남한강이 막고 있고 좌측은 달천이 막고 있고 우측은 충주성이 보호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쓸 때는 어디밖에 없다. 전방밖에 없다. 그래서 전방으로 오로지 1점 돌파를 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금대를 중심으로 가장 후방에는 신립이 믿을 수 없었던 보병 부대를 배치를 해놨고 전방 부대에는 신립이 중앙에서 끌고 왔던 중장 기병 8천을 배치를 해가지고 일본군을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선봉에 썼던 사람은 추정컨대 아마 이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립과 김영울이 핵심적인 기병 부대를 본진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고 변기하고 이종장의 위치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어디 있었는지. 신립과 같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일과 같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선봉부대에. 아니면 이종장의 경우에는 충주 목사였기 때문에 충주성의 수비로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이일이 고니시의 선봉부대를 격파를 하고서 밀어붙이고 있었죠. 1차 돌격전에서 자신감을 얻었던 신립은 본격적으로 추가 병력을 증파해가지고 2차 돌격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군은 이미 고니시가 본진을 단원력에 주둔을 시키면서 대형을 구축을 하고서 하객진 모양으로 대형을 구축하고서 신립의 부대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안에 거리에 들어오자 조총부대를 이용해서 아주 치명적인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니시 본대 말고 좌군과 우군이 따로 있었어요. 좌군의 경우에는 소요시토시, 이 사람이 이제 쓰시마 도주이면서 고니시의 사이였죠. 소요시토시가 은밀하게 달천을 따라서 좌측으로 크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니시가 별동대를 따로 뽑아가지고 충주성을 이미 함락한 상태예요. 그리고 미수라는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우군 부대가 이 산길을 따라가지고 산악지형을 따라서 크게 오른쪽을 돌아서 남한강을 도서버려가지고 후방으로 돌아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상 사면으로 조선군을 포위한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추정컨대 가토 기요마사는 이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계속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조선군이 완전히 포위 섬멸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때 조선군이 저질렀던 실수가 뭐였냐? 먼저 첫째, 상촌집에 기술된 것처럼 당시 판금대 지형은요, 평지인 건 맞았지만 신립이 생각하는 것만큼 기병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촌집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판금대 전장은 논과 밭이 많아서 기병이 돌진하기에 좀 불리한 지형이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계속 그 설명을 했었죠. 바로 한 요때쯤 해가지고 계속 폭우가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김수가 대구에다 집결했던 병력들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와이되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런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이라서 땅이 좀 이제 군데군데 진창이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금대 지형이 신림이 생각했던 것만큼 기병 돌진을 하기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가 뭐였냐? 신입이 초전의 승기에 너무 쉽게 도취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초전의 승리도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진짜로 일본군이 졌다라기보다는 일부러 유리한 지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 작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고니시는 단원력 부근에 도착해가지고 기병들을 상대하기 유리한 지형을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조선군은 1차 돌격에서 얻은 전과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무리하게 일본군을 한 번에 소멸하려고 본진으로 난입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무리한 2차 돌격으로 인해서 조선군 기병대는 일본군 조총 부대에게 십자포화를 당하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군이 저지른 세 번째 실수. 그럼 2차 돌격이 저지가 되면은 여기서 신입이 재빨리 어이가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서 병력을 빼야 돼요. 그러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서 다시 이제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림이 무모하게 후속 돌격을 계속 감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병 돌격이 차단이 되면은 일단 기병들을 후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병들이 후퇴될 때는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보병대로 하여금 기병대의 후미를 엄호하게끔 서로 이렇게 기병과 보병이 공조체제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보병으로 하여금 적의 정면을 붙잡아 놓고 기병이 다시 우회를 해가지고 적의 측면을 치는 망치와 모루의 전술을 쓰는 것도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신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병만 가지고서 계속 어택만 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일이 꼬인 데에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신림은 누차 강조드렸지만 기병 지휘관으로서 스페셜리스트였지 사실 이렇게 대규모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총사령관으로서 제너럴리스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림이 하는 행동이 진짜 아주 판박이인 게 누구랑 판박이냐면은 워터루 전투 때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미셸 네라는 장군이 했던 거하고 아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때 미셸 네가 이 사람이 기병 지휘관 원래 전문이었어요. 기병 돌격이 전문이었는데 워터루 전투에서는 기병 지휘관으로 참전을 한 게 아니라 그때 하도 이제 장군들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나폴레옹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미셸 네를 좌군 사령관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병, 보병, 포병을 다 써야 했는데 그때 미셸 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보병과 포병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내버려놓고 오로지 기병만 가지고서 어택하다가 그러다가 다 말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워터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에 적어도 절반 정도를 이 미셸 네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탕금대 전투도 신림이 굉장히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거는 또 지형적인 문제인데 배수진이라는 지형적인 문제점도 하나의 한계성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거예요. 배수진을 침으로써 측면과 후방이 강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탕금대 지형은요, 기병이 1점 돌파를 하기에는 적합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는 게 판명된 게 뭐냐면은 도석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군 우군이 아예 거기를 건너가지고 조선군 후방으로 와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애초에 신입이 기대했던 배수진의 그런 유일한 장점도 사실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그냥 전장 선정을 잘못한 건데, 자, 거기다 배수진이기 때문에 공간이 또 나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병과 보병이 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조체계도 구사하고 대형도 또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탕금대 전투는 1점 돌파가 실패할 경우에 그 대안이 부재한 지형이었다는 거죠. 자, 신입이 재차 기병 돌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한번 꼬이기 시작했던 전황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군은 전진하려는 후속 기병과 후퇴하려는 선발 기병대가 엉겨붙으면서 더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조선군의 기병대가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할 때 일본군은 조총으로 계속 십자포가 날려주고 그리고 무사 집단과 장창 아시가루들을 출격시켜서 단병 접전으로 조선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조총과 창광을 결합한 일본군의 조직적인 전술에 조선군 기병대는 완전히 와해돼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군의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니시가 이끌던 본진이 조선군 기병대를 저지하는 동안에 신임이 또 이거를 감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몰래 달천에 따라서 이동했던
소요시토시 좌군이 조선군의 측면을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일본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군은 측면을 강타당하자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임이 이 시점에서 보병들을 좀 어떻게든 활용을 해가지고 전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도 뚜렷하게 기록은 없는데 정황상 계속 기병 가지고서 땅 어탱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신입이 도무지 기병을 제대로 보병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조선군은 선봉이 있었던 기병대와 후방이 있었던 보병대가 나뉘어가지고 각계격파를 당하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신입은 우선 충주성으로 퇴각해서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기로 결정을 하죠. 근데 이것도 실수였던 게 그럼 이럴 때를 대비해서 충주성에 충분한 수비 병력을 남겨놨어야 됐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정황상 충주성에서 별로 그렇게 수비 병력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신림이 충주성에 도착했을 때 충주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신림이 빨라 문 열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거기서 조총 탄환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성 위에는 일본군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충주성이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림은 진짜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림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안 되겠다. 다시 어디로 가자. 탕금대로 가자 하면서 탕금대로 쫓겨서 돌아옵니다. 쫓겨서 돌아왔더니 이게 웬걸. 남한강 뒤편에 일본군이 빠바바밤 하고 깃발 흔들면서 건너와 있던 거예요. 이제 병사들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전방에는 일본군, 그죠? 고니시 본진, 좌측에는 소요시토시의 부대, 우측에는 이미 충주성 점령당했고 후방은 지금 남한강으로 막혀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강을 건너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일본군 우군이 또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완전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조선군은 완벽하게 일본군에게 포위가 된 거죠. 이미 기병들의 돌격이 저지가 된 상태에서 기세가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러자 훈련받지 못한 보병들은 자신들이 포위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 정말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요. 자, 그러면서 결국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병사들은, 특히 보병들은 우르르 무너지면서 대열을 이탈해 가면서 그냥 강물로 막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영을 할 줄 아는지 어쩌는지, 강물이 얼마나 깊은지 어쩐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뛰어들어야지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냥 막 강물로 첨벙첨벙 뛰어들면서 무질서하게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엉겨붙어가지고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귀주전투, 살수전투에서 수 군대와 거란 군대가 이런 식으로 괴멸 당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조선군이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대량의 익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신립을 비롯했던 지휘관들은 대형을 유지해라. 그런 식으로 도망가면 더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외쳤겠지만 이미 병사들 귀에는 이런 말 안 들려요. 다 그냥 이제 정신줄 놓고서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미 폐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이런 병사들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일본군의 포위망이 좁혀면서 사실상 기병들도 운신할 수 있는 그 기동 공간이 좁아지니까 이제는 기병들도 뭐가 돼버렸냐면은 그냥 덩치 큰 표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병들은 일본군의 조총 사격에 녹아나기 시작하고 보병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대형을 무너뜨리고 강물로 첨벙첨벙 뛰어들기 시작하고 지금 사실상 사방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신립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죠. 여기서 신립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든 포위망을 뚫고서 살아서 나간다. 두 번째, 여기서 깨끗하게 모든 걸 다 끝낸다. 과연 신립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신우의 선택,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